자, 강의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정책 집행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집행의 성공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뭔지, 그런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책 집행에서 성공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능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compliance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책이나 법규에서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행동을 따라주는 그런 행위를 수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바꾸면 불응 그러면 안 따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요, 겉으로 따라만 주면은 수능이지 마음속으로까지 꼭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 겉으로 행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능이요, 필요한 사람들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대상 집단이 수능을 꼭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집행 주체가 수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정책 대상 집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규제 정책의 경우에 피규제자가 대상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은 강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체에서 나와서 그 강물에 오염 물질을 방류하는 공장들 보고 방류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방류를 하지 않는 행동 변화, 이렇게 해주는, 그게 정책 대상 집단의 수능입니다. 상담교사가 청소년을, 불량 청소년을 앉혀놓고 상담을 해서 이 상담받은 학생이 행동이 선량화되면 그게 수능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듯이 복지정책이나 교육의 경우 행동 변화가 목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책 대상 집단만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도 이 수능을 해줘야 됩니다. 즉 현장에서 집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책 내용대로 행동을 안 하면은 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체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조사는 안 하고 거기에 있는 공장장들하고 모여 술이나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담교사가 상담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불량 청소년 꼴 보기 싫다고 그냥 한마디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내쫓아 버린다.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집행 주체인 여러 집행 주체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선 관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게 중간 매개 집단 그러는 건데, 일선 관료가 현장에서 열심히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때요, 현장의 특수성이 굉장히 강하면은 재량을 좀 어느 정도 가져야지 일선 관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 주체에서 중간 매개 집단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와서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는요, 정부의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집행 현장의 책임자가 누구냐? 일선 관료들입니다. 실제로 행동. 요즘은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에서 안 하고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이때 그 다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개인들 중간 매개 집단이라고 합니다. 인터미디어리 그룹. 여기 말한 대로 집행 주체를 대신해서 실제로 집행을 담당하는 민간 부분인데 흔히들 제3섹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드 섹터라고 해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겁니다. 원래 정부에서 과원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양로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는 유아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걸 못한다. 근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쭉 해줍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리고 또 NGO도 있습니다. NGO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줍니다. 이런 말하자면은 조직을 우리가
중간 매개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공사를 하는데 정부 직원들이 나와서 건설 안 합니다. 건설업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업체들 청소, 요즘은 옛날에요 시청에 청소과가 있었습니다. 청소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용역업체에게 맡겨서 말하자면은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 용역업체나 건설업체가 하는 일을 엉터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수능을 해줘야 된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현장에서요, 저 상부에서 자기들 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집행 내용을 왜곡을 하거나 부집행하거나 자기들 편할 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능을 확보하느냐, 수능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집행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잘 되고 못 되고 할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걸 학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요, 결국 집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요인들하고 거의 중복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집행이 성공되려면 수능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능 잘 되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집행 성공 요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참 본 겁니다. 뭐냐, 집행이 잘 되려면요, 또는 사람들이 잘 따라주려면 우선에 정책 내용이 바람직스러워야 됩니다. 야, 이놈의 정책 틀려먹었다,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갖고는 그게 수능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는 뭐고 수단은 뭐고 지침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또 왔다 갔다 안 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이제 집행자가 성실하고 공정해서 이 신뢰를 얻어야지 대상 집단이 거의 따라와 줍니다. 따라와 준다.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 조건이 갖춰져도 이 대상 집단이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강물에 폐수를 방류를 막 한다. 이거 안 됩니다. 폐수 방류를 하지 말고 정화를 해서 물을 내보내세요 라고 했는데, 공장에서 정화시설을 갖출 돈이 없다. 그거 갖추려고 그러면 적자가 나가지고 공장 문 닫아야 되겠다. 능력 문제입니다. 경제적 능력. 또 어떤 공장은요, 야, 얼마든지 돈도 있는데, 야, 그거 했다가 경비만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런다. 의욕이 없는 경우. 이래서 수능 주체, 특히 대상 집단이 능력도 있고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능력을 크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상 집단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대상 집단, 능력 없는 대상 집단을 능력 있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런데 의욕이 없어가지고 수능을 안 한다. 야, 이거 뭐 적당히 넘어가자. 그때 이 의욕 없는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하도록 하느냐, 수능하도록 하느냐. 이 3대 수능 확보수단. 이게 도덕적으로 설득해서, 야, 이거 정말 옳은 일이니까, 여보, 이 공장에서 폐수 방류하면 그 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게 말이지,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자손들도 마시고 뭐 하다 보면은 다 이거 몸에 안 좋은 거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야,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대 수능 확보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둬야 되는 건데, 도덕적 설득 그러는 건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도덕적으로 옳은 거니까 하시오. 말하자면 폐수 방류하는 거 안 좋습니다. 공기 그런 공중에다가 연기 뿡뿡 내뿜는 거 안 좋습니다. 그 도덕적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돈이 우린 좀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야, 그래, 폐수 정화 시설을 하는데 융자금을 좀 줄게. 정부 떼줄게. 또는 아니면 보조금도 좀 보태줄게. 보조금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융자금 그러는 거는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보조금도 일부 주고 융자금도 주고, 이게 우리가 흔히 서포트한다, 지원한다. 이거를 학자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보상이다. 여러 단어로 쓰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은 경제적 지원,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수가 있습니다. 수출을 열심히 하시오. 근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수출 잘하면은 원자재 수입하는데 그 권리를 주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또 명예심,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명예심이나 도덕적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수가 있다. 돈 주고 꼬이니까 하더라.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밑에 있는 겁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해주면은 그냥 자구 노력을 적당히 하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스트랄리아에서 그 포도를 재배를 잘 해가지고 프랑스에 못지않은 포도주를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자. 뭐 요즘 팔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산 포도주. 그러면 지금 말이죠. 저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저쪽에 남미에 칠레, 아르헨틴, 그런 쪽, 그 다음 오스트랄리아, 유명한 4대 포도주 생산. 근데 옛날에 말이죠. 포도주를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시장에 내놓고 팔도록 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올려보자. 라고 정부에서 포도주 농장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지원금만 받고 안 합니다. 그럼 맨날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안 되겠다. 딱 끊었습니다. 당신네들 죽든 말든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라. 정부에서는 일체 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포도주 농장주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포도도 좋은 포도 키우려고 애를 쓰고 포도주도 잘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먹어야지 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오스트랄리아산 포도주가 세계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서포트 해준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적 능력이 너무 없다. 그러면 좀 정부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처벌하는 겁니다. 야, 안 돼. 너 공장에서 했는데 아유 돈도 대주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처벌이다. 공장 문 닫아라. 아니 뭐 벌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이 너무 심한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 문을 닫도록 해요. 안 그러면 못 되니까. 이제 이게 심한 게 염색 공장이 가장 그 폐수가 심합니다. 그 유명한 케이스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보면은요, 금전적으로 처벌해서 벌금 과태료를 매긴다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정 안 되면 권리 박탈, 예를 들면 음식점의 영업 허가 취소, 응? 보건위생 규정을 지켜라. 그런데 안 지켰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인을 잡아다가 육체적으로 체형을 깜방에 집어넣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 있느냐면 이 처벌이라는 거는 개인이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처벌을 하려면요,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친구 처벌받아 마땅해 라고 할 정도로 정당성을,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처벌하는 게 옳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국회 의결을 거치는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은 가능하게끔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확보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처벌이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처벌이 효력을 내려면은 확실하게 처벌받는다라는 그게 이제 확실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강도. 말하자면 아주 나쁜 짓 했는데 처벌 요만큼 해갖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처벌을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는 거냐 라는 거는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결말이지. 나쁜 짓 조금 했는데 처벌을 엄청 강하게 하면은 그 부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벌의 효과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강도라는 거는 그 불응해서 나오는 피해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거기에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데 확실성 이건 뭐냐. 나쁜 짓 했으면 반드시 적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그게 확실해지면 이게 이제 처벌의 효과를 굉장히 키운다. 나쁜 짓 하면 무조건 나는 잡힌다. 정부에서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그런데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총동원돼 가지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도 하고 막 말하자면 체포하기 위해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부 공무원을 쏴주겠다.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습니다. 레인저들 왜 살림 지키는 레인저들이 있죠. 텍사스 레인저가 유명합니다만은 여하튼 그게 말하자면 나쁜 놈들이 밀주하다가 들키니까 쏴주겠다. 그러면 그 살인자를 잡기 위해서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이 매달려 가지고 처벌을 잡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강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벌이 이런 식의 말하자면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 흔히들 처벌을 하는 거하고 유인, 말하자면 리워드, 도와주는 거하고 양자를 비교를 해서 과거에는 처벌하는 걸 돈이 안 되니까 처벌하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유인은 서포트하는 거는 돈을 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부담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처벌 수단을 많이 씁니다. 후진국은 처벌밖에 안 합니다. 이거는 못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좋은 사회가 될수록 처벌보다는 유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보통 이야기를 보면은 유인이라는 거는 수능의 이익을 높입니다. 유인은 정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면은 거기에 혜택을 이렇게 주는. 처벌은 하라는 걸 안 하면은 그냥 혼을 내주는 거예요. 불응의 비용을 높이는 법.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인은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수능을 유도를 하는 건데 처벌은 어떤 거냐. 강제적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을 침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적개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항이나 도피, 그 다음 숨기려고 그래. 나쁜 짓 하고도 숨으려고 그래. 이런 걸 유발을 한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인은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처벌은 재정적 부담이 없으니까 간혹 가다 재정 수입도 올립니다. 과태료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후진국에서 주로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말.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우리가 이슈가 보는 정책 수단론으로 연결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과거에는 처벌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잘 살게 될수록 민주화가 될수록 처벌보다는 유인을 이제 써서 많이 한다. 그런데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그때 당시 너무 지나치게 국유화되고 사회보장 분야가 돼서 정부의 부담도 크고 경제적인 경쟁성이 없어가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대처 수상이 자유주의. 미국에서 똑같은 시기에 레이간 대통령이 레이가나믹스 그래가지고 이 정부의 규제를 대폭 풀고 민간 부분에 경쟁을 올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제품이 그 경쟁이 안 된다. 경쟁이 안 되니 일본 제품이 대한민국 제품도 따라서 나가가지고 역시 일본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 시장을 막 누볐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쳐다보니까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보다 형편없던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무역시장을 지배를 하냐. 그 우리도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보니까 이게 노조가 너무 설쳐가지고 영국 같은 데는 그냥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이 너무 없다. 임금이 너무 비싸고 그냥 근로 시간도 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 비싸가지고 그래. 그러려고 조금만 하려면 노조가 스트라이크 벌린다. 미국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 기업이 경쟁을 하면은 경쟁력이 커질 텐데 몇 개 기업만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가 항공산업입니다. 항공산업에 그때 당시에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페남 같은 이런 몇 개 항공회사 그것만 딱 줘가지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일본, 이거보다 경쟁력이 있더래요. 안 된다. 항공산업에 규제하던 거 확 버립니다. 누구든지 들어와라. 몇 가지 조건만 이렇게 미니멈을 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항공해라. 그래가지고 서비스 질도 높이고 운임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비용도 떨어져가지고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지나치게 옛날에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복지주의 그다음에 지나치게 노동조합의 그 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반대로 이제 자유주의 공공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정부 집행 부분에서 정부가 모든 하던 걸 이제는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에서는 민간 부분을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청소를 정부에서 하느냐. 청소하는 용역업체 몇 개 중에서 잘하는 업체 골라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주라. 그러면 저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청소도 잘하고 비용도 싸게 먹히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식의 민간 부분을 활용하는 방식이 쳤다. 이게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도입되니까 옛날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집행을 하니까 학자들이 이 수단들이 과연 문제가 없느냐? 과연 바람직하기만 하냐? 여기도 문제점도 좀 나온다 이거. 어떤 이야기냐? 지나치게 경쟁 하니까 복지 부분이 확 죽어가지고 그리고 복지 정책 쪽이 완전히 위축이 되고 해가지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게 돼. 레가노믹스 대처리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심하게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수단이 어떤 것이 과연 좋으냐, 어떤 수단 장단점이 뭐냐 이걸 검토하는 연구가 등장해서 이게 우리가 정책 수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여기서 보는 대로 우리가 정책 수단은 실질적 수단, 실행적 수단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맨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뭐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책 수단을 우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 부분이 발달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 부분이 기업이 하는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근데 완전히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해가 정부 통제를 좀 받으면서도 기업같이 하자.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철도, 전기, 우편사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전부 정부에서 하다가 정부 공무원이 하다가 공기업으로 바뀌었다. 조금 더 있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면서 시장주의 이게 등장하면서 민간에게 맡기자. 민영화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용역업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어려운 분야는 제3부문, 서드섹터에게 맡기자. 고아원, 양로원, 유아원, 이런 식으로 맡기자. 그리고 나중 보면 나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다양한 참여기업 집단 민간기업들 공동으로 공공재 생산을 하자. 이 가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뉴 가버넌스 그래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여하튼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담당을 해주는 이 집단들이 조직들이 정책이 의도하는 바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부에서 체크를 하고 안 되면은 그거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수능 확보 수단을 활용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수단은 핵심은 여기 있는 대로
3대 수능 확보 수단. 이게 역시 핵심이 되는데, 근데 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야, 정책 수단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매개 집단이 또는 집행 관료 일선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행동을 파악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놈을 보고를 해서 반영을. 이것도 정책 수단이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정책 수단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역시 3대 수능 확보 수단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영하다 뭐다 했을 때 장단점이 뭐냐, 그걸 주로 따지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언론사에 보면 수능 확보 수단 3가지가 있다. 그럼 한 개만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합을 해서 같이 쓴다. 수단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그걸 팔레시 믹스라고 그래요. 경제학자들은 옛날부터 팔레시 믹스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여기 있는 대로 현실의 정책 집단인 것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같이 사용한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상호 배타적인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상호 배타. 강압하고 유인은 배타적인 거. 근데 이제 배타적인 게 아닌 게 도덕적 설득. 아까 정보정은 포함해서. 이거는 강압이나 저런 거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좋다. 그래, 근데 능력이 없으면 돈 좀 대줄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 근데 이거 하는 게 좋다 했는데 말 안 듣는데, 그래, 넌 해초리 맞아. 때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차를 두면 이게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배타적인 수단과 강압을 같이 왜 못 쓰느냐. 같이 왜 못 쓰느냐. 이게요, 같이 쓰다 보면은 강압보다는 수단에다, 유인에다가 서포트에 매달리는 수가 있다. 강압보다는. 그래서 이게 시간차를 두고 잘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심함 주의가 필요한데, 이 이야기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정책 팔리시 매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정책 수단, 수능 확보 수단 중에 강압 유인을 같이 쓰느냐 마느냐, 도덕적 설득을 같이 쓰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하고 수단하고 두 개가 짝이 맞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요, 강압을 써야 되는 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유인만 써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적에 따라서 어떤 수단을 배타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있다. 이건 봅시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책 목적이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 정책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불응에 대해서는 처벌을 기본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마라. 이거요, 규제 정책 중 하나. 힘센 놈이 남을 두들겨 패고 폭행을 하고 돈을 뺏지 마라. 그 규제 정책 일종입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우리 형벌을 나하는 게 전부 다 규제 정책. 힘세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나무 물건이 탐난다고 해서 훔쳐가면 안 된다. 나무 집에 화난다고 불지르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범죄, 그걸 하지 마라라는 금지하는 겁니다. 일종의 규제 정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나쁜 짓 안 했다고, 야, 너 잘했다. 돈 주느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짓 하면 처벌을 딱 하고,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래 수능을 했다고 해서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돈 받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정책의 경우에는 처벌만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유인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책 목적이 국가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정책 대상자가 해주기를 원할 때,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없는데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돈 많은 기업체가 학생들 위한 장학기금을 한번 크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울산에 대공원 이런 거 한번 싹 만들어가 우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바랄 때 꼭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그걸 해주면은 뭔가 혜택을 좀 드리겠습니다. SK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뭔가 지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크게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기업에 있는 학생들, 그 대학에 입학할 때 좀 뭔가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랄 때, 그때는 그거를 해줄 때 지원, 서포트를 해줘. 안 해준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 이런 식으로 정책 목적에 따라서 수능 수단이 결합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팔로시 매치라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원이라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역효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도주 농장에서 말이야 세계적인 포도주 좀 만들어봐라. 그래 정부에서 돈 대주고 막 했더니 안 하더라 이겁니다. 안 하더라. 그래서 이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다. 정책 짝짓기도 대강. 그래서 수단론은 대강 이 정도로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나왔는데 정책 집행 이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런 것들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집행론을 왜 연구를 하게 됐느냐 이거를 좀 봐야 집행에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뭘 걱정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뭘 걱정하고 정부에서 뭘 걱정하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론은요 옛날에는 행정학에서 하는 게 바로 행정이라는 게 정책의 집행이니까 행정학 하는 게 정책 집행론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봅니다만은 뒤에 보는 프레스만과 윌다스키가 이 획기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게 현대적 집행론의 출발입니다. 옛날에 고전파 행정학에서 왜 집행에 대해서 실제로 별로 연구를 안 했느냐 하면은 옛날의 행정학은 이게 맨 첫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 결정은 정치가 담당을 하고 집행은 행정이 담당을 하는 거다. 사무 처리하듯이 충실히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현시켜주면 된다. 그게 또 어려울 게 뭐 있냐. 제일 어려운 건 뭐냐. 그걸 실현시키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전문 지식을 갖추려면 그 업무를 오랫동안 능력 있는 친구가 그 업무 담당을 오랫동안 담당을 해야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선거 때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시장 당선됐다. 그때 그 밑에 또 한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위에 국장도 하고 가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밑에 직원들도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한다. 이게 선거운동만 하고 쫓아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그냥 맨날 담배 피우면서 모여가지고 누구 지지해달라고 하던 친구들인데 이게 다리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수도를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보니까 정치판에서 정치하던 친구들이 행정을 장악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정치하던 친구들은 행정에는 손 대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럼 행정은 누가 하느냐? 아주 능력 있는 친구들이 대학 졸업할 때 선발 시험을 쳐서 뽑아서 그 친구들이 와서 담당을 해서 계속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는 게 옳다. 당연히 다리 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이나 이런 데 쪽에 전공자를 뽑아내고 그런 겁니다. 전염병 그러면 보건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데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쭉 담당. 그래야 된다. 그게 영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일본은 막 그때 막 그렇게 시작됐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안 하고 있다. 그 미국은 엉망이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때 교수 시절에 야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정치행정이혼론입니다. 정치하고 행정 전혀 다르다. 행정 다른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학이 시발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어떻게 뽑느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 보직을 시켜서 전문 지식을 축적을 하도록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일을 시킬 때 각각 다른데 조직을 어떻게 짜야지 서로 다른 게 충돌될 때 조정을 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밑으로 쭉 행정 조직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되느냐. 그 내부 조직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옳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돼. 웨버의 갈래제 이론도 이용을 하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도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행정 조직 내부의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통적 행정학은요. 행정 조직을 어떻게 구조를 짜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뽑아들이고 이 사람들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일을 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보수는 어떻게 주고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느냐 능률적으로 하느냐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었지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전통적 행정학은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행정 조직은 내부 관리에 초점을 그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획기적인 연구가 1973년도에 나온 프레스만과 윌다우스키라는 사람이 쓴 집행노원 그라는 게 73년. 이 내용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 어떤 내용이냐. 1966년 4월에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흑인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작을 했다. 오클랜드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인구 36만 정도의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아메리칸 풋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메리칸 풋볼 팀에요 한때 3연패, 3번 연달아 우승을 해가지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오클랜드 레이더스라고. 오클랜드에 기본을 둔 풋볼팀이 엄청 잘합니다. 그 다음에 야구에 말하자면은 야구에 월드시리즈에 가서 3년 연속 우승한 게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오클랜드에 기본을 둔 야구팀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게 도시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샌프란시스코 옆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버클리, 오클랜드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흑인들이 실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기는 다 좋은데 흑인 실업자가 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 그러면 야구장은 막 꽉 가고 그다음 풋볼장 막 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응원하고 자기 팀이 이기면 막 난리치고 무슨 이 힘으로 이 오클랜드가 말하자면 프로야구, 프로 풋볼, 아메리칸 풋볼.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아주 희한한 도시. 흑인 실업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 바로 존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흑인들이 너무 못 살아서 왜 흑인 폭동이 60년대 초에 일어났잖아요. 흑인들 좀 잘 살도록 좀 해주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뭐냐. 다른 거는요, 흑인들 그냥 보조해 주는 거하고 학교, 학생들 뭐 좀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학교 지원해 주고 대학에 장학금 주고 이런 게 했는데 이거는 바로 실직자를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2,300만 달러를 들여서 비행기 경납고, 항구의 하역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2,200개 정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저기서 일하는. 그때 돈 2,300만 달러면요. 지금 돈 2억 3천만 불이 더 됩니다. 그 66년도 엄청나게 높은, 많은. 그 다음에 추가로 160만 달러를 민간기업에 대해서 또 한 800개 일자리를 더 만든다. 이래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흑인들을 위한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다. 그냥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지원해주고 뭐 이래가 먹고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영구히 영구적으로 말하는 시험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막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지에는 물론이지만 미국 전체 신문에 크게 나오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요.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레스만하고 윌다스 교수가 물론 제자들 데리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돈이요. 300만 달러가 겨우 지출돼. 3년 동안에. 총 얼마냐? 2,460만 달러 계획을 했는데 3년 후에 보니까 300만 달러 겨우 지출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는요 10개 정도가 만들어졌더라. 3,0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뭐가 잘못됐냐? 그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적인 방해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다른 사업들도 전부 다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 여기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친구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점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첫째, 집행 과정에 참여자하고 참여 기간이 너무 많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지휘 담당자들이 교체가 자꾸 됐다. 바뀌었다. 세 번째로, 집행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 큰 문제가, 물론 자질구레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참여자와 참여 기간이 많았다. 무슨 말이냐? 연방정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ODA 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하고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정부에서 또 여기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 책임자하고 나왔다. 시정부에서도 또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만시설 경락고 만들려고 하는 건설업체가 그게 나와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맡아야 되니까 검찰업체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도 열고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흑인들 실업자를 취업을 시키기로 했으니까 흑인들 누굴 시킬 거냐라는 걸 둘러싸고 흑인들이 각각 지역별로 조금씩 자기들 단체가 있다. 그 단체 대표들을 또 끌어모았다. 인원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그냥 들고 와가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에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융자를 해주려면 은행 있어야 돼. 은행들도 모였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이 사업이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라는 데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 이익이 다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열심히 이거 하는 게 좋다. 흑인들은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근데 거기 나온 기업가들은 아까 얘기 듣고 융자를 해준다 그러면요. 조건이 뭐냐? 흑인 실업자를 취업을 시키라. 근데 흑인 실업자 이건 맨날 술이를 마시고 야구장이나 가가지고 떠들어대고 놀던 규율도 엉망이고 그러니 근무규율도 엉망이고 이거 같이 들어오면 다른 직원들한테 오염을 시킨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공짜로 주도 우리가 안 받을 것. 이거 흑인을 반드시 취업을 시키라. 그럼 기업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우리는 그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지 정도도 다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업 좀 해봅시다. 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각자가요, 이거 옳다. 그래,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려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정부에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서 이거 어떻게 도울 거냐 결정. 시정부에 또 결정. 아까 이야기 들어와 보면 또 거기에 흑인들 모임해가지고 거기도 결정. 은행 업체들도 결정. 기업체들도 뭐 결정. 근데 이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의사결정점이 많아진다. 의사결정점이 많아지면 한 군데에서 이거 안 해. 그게 바로 비토 포인트거든요. 거부점이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력이 집행하는 과정이 쭉 내려오는데 의사결정력 곳곳이 있으면 한 군데만 딱 노해버리면 그럼 스톱이 돼버려. 그죠? 거부점이 돼. 비토 포인트. 근데 겨우 통과하더라도 정책 내용 변질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야,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의사결정이 많다 보니까 비토 포인트도 많아지고, 정책 내용 수정 변경 가능성도 커지고, 이런 식의 현상. 이게요,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 해가지고 지방정부 보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내려보내면은 벌어지는 현상.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앙정부 워낙 힘이 강하니까 시키고 안 들으면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잘 됩니다만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도 나타나는 게 보세요. 울산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부산만 해도 지하철 쫙 있습니다. 근데 회사들 버스가 쫙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도 있습니다. 택시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버스 노선을 하나 새로 만들자. 버스 노선을 수정을 하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합의를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그럼 부산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군들 좀 더 책임자 관리된 나오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이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요, 또 심각한 문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집행 기관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시간이 오래되면은 교체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요, 집행 현장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연방정부 책임자가 바뀌어버렸는데, 연방 책임자가 안 바뀌더라도 주정부에서 나온 친구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온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흑인 대표 중에서 한 두 놈이 화가 나가 빠져나가버리고 다른 친구들 오면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여하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 참여다. 이게 그래 되면 또 새로운 말하자면 결정을 해야 되고, 가장 치명적인 게, 요 얘기를 하고 좀 끝냅시다. 집행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게, 이 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요 얘기 좀 기네요. 여기서 일단 오늘 강의 요거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합시다.